워싱턴 광장의 한 작은 구역에는 어수선한 길들이 무질서하게 뻗다가 몇 개의 작은 길이 프레이스라고 불리는 좁은 골목에서 끊겨 있다. 이 프레이스는 여러 가지의 기묘한 각도와 곡선을 지니고 있으며 한 골목길이 몇 번쯤 스스로 교차되어 있기도 하다. 전에 이 길에서 어느 화가가 어떤 가치를 발견했다. 그림 물감, 종이, 캔버스 등 화가들에게 필요한 도구의 외상값을 수금하러 온 수금인이 이 길로 접어들어 단 1센트도 받지 못하고 도로 처음에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알았을 때 그때의 그 기분은 어떠했을까? 이윽고 이 색다른 그리니치 빌리지에 사는 많은 화가들이 몰려들어서 북쪽으로 난 창문과 18세기식 베란다와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적은 돈을 주고도 입주할 수 있는 방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마 후 5번가에서 값싼 컵과 탁상용 난로 몇 개를 샀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난한 예술가들의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존 씨와 수자는 3층 기와집 꼭대기에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었다. 존 씨란 조안나의 애칭인 것이다. 수는 메인주 태생이며 존 씨는 캘리포니아 태생이었다. 그들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란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만나게 되었고 예술상으로나 치콜리 샐러드나 작업복의 소매에 대해서도 취미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동의 화실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5월의 일이었다. 6달이 지나고 11월이 오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정한 나그네가 이 예술가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건드리고 다녔다. 이 약한은 건너편의 동부 일대에서는 자기가 세상의 제일인 것처럼 돌아다니며 희생자를 몇십 명씩 무더기로 쓰러뜨리더니 이 좁은 골목에 와서는 걸음을 늦추었다. 이 폐렴 선생은 기사도 정신이 있는 노신사는 절대 못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으로 핏기가 가신 꼬마 처녀 존 씨는 피투성이의 주먹을 움켜쥔 이 늙은 사기꾼에게 정면에서 공격을 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늙은이는 자신에 넘쳐 존 씨에게 덤벼든 것이다. 존 씨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페인트 칠을 한 침대에 누워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으로 창조차 없는 이웃 벽돌집의 벽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몹시 바빠 보이는 의사가 흰 눈썹으로 신호를 보내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그녀가 살 가망성은 너무나 희박해요. 18중 1할의 가망밖에는. 그는 체온계의 순을 털어내려 보내면서 말했다. 그 1할도 그 처녀가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칠 때에 한해서 가능한 거요. 지금처럼 죽음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어. 지금 당신의 친구는 완전히 낙담을 하고 있어. 기분을 돌리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선생님, 그 애는 언젠가 나폴리의 해변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수가 대답했다. 뭐 그림? 그것 갖고는 안 되지. 무엇이든 골똘히 생각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없소? 예를 들자면 남자친구라든가. 남자친구요? 수는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따위가 그 애를. 선생님, 존 씨에게 애인은 없어요. 바로 그 점이 그 애의 약점이야. 의사는 간단하게 말했다. 자신은 없지만 네,
힘 닿는 데까지는 온 정열을 기울여 보지. 그런데 그 환자가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의사의 치료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둬요. 만일 당신이 그 환자에게 정신적인 희망을 심어서 다음 해에 입을 옷 걱정을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가망은 1할이 아니라 2할이 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아틀리에로 가서 넓은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울었다. 그러고는 곧 화판을 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힘차게 존 씨의 방으로 향했다. 역시 존 씨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창 쪽을 향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잠든 것이라고 착각한 수는 휘파람을 그쳤다. 수는 침대 옆에 캔버스를 세우고 모 잡지에 삽화로 낼 펜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화가는 젊은 작가가 문학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잡지 소설의 삽화를 그리는 것으로 화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수가 그림에 열중해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의 모습 위에 호화스러운 승마복과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으려니까 존 씨가 낮은 목소리로 끊길 듯 말 듯 몇 번이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등 뒤로 들려왔다. 수는 화필을 놓고 급히 존 씨 곁으로 다가갔다. 자는 줄로만 알았던 존 씨는 눈을 몹시 크게 치켜뜨고 있었다. 그러면서 창밖을 응시한 채 열심히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있었다. 숫자를 거꾸로 12, 조금 있더니 11, 또 조금 있더니 19, 그리고 8, 7, 이 두 숫자는 거의 동시에 세었다. 수는 하도 궁금해서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대체 무엇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두운 뒤뜰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집의 창조차 없는 볼품없는 벽뿐이었다. 다만 뿌리가 썩어가고 곳곳에 마디가 있는 한 그루의 묵은 담쟁이 덩굴이 벽돌로 된 벽의 중간까지 기어 올라가 있었다. 그 외에는 차가운 늦가을의 바람이 담쟁이 잎을 흔들면서 스쳐가고 있을 뿐이었다. 존 씨, 뭘 보는 거야? 수가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었다. 6. 그러나 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숫자를 헤아린다. 수, 떨어지는 속도가 차츰 빨라지고 있어.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쯤 매달려 있었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였지. 하지만 몇 개 남지 않은 지금은 몹시 편해. 어머, 또 떨어지잖아. 이제 겨우 5개가 남아 있을 뿐이야. 5개? 대체 뭐가 5개라는 거야? 제발 나에게도 가르쳐줘. 잎사귀야. 담쟁이 덩굴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면 나도 숨을 거두게 될 거야. 난 오래전부터 그걸 굳게 믿고 있었어. 의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자 수우는 꾸짖듯이 말했다. 담쟁이과 병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더구나 넌 담쟁이를 평소 좋아했었지. 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완쾌될 가망은 뭐라고 하셨더라? 그래, 맞았어. 나을 가망은 9할이라고 했어. 그러니 이 뉴욕에서 차를 탄다거나 신축 공사장 밑을 걸어가는 사람의 사망 확률과 거의 같은 거야. 그러니 수프를 좀 마시고 힘을 내.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이 완성되면 잡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아픈 너에게 포도주를 사다 주고 먹보인 나도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 존 씨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또 한 잎이 떨어지고 있어. 이제 겨우 4개가 남았을 뿐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그와 동시에 나도 가는 거야. 존 씨의 말을 들은 수우는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존 씨,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겠어? 내일까지는 꼭 이 그림을 갖다 주어야 하는데 화내야 그림을 그리지. 그렇지만 않으면 커튼을 쳐버리겠는데. 안 돼, 커튼을 내리지 마. 다른 방에서 그리면 되잖아. 그렇지만 난 네 곁에서 일하고 싶은걸. 그러자 존 씨는 할 수 없는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림이 완성되면 곧 알려줘. 존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꼭 감은 채 쓰러진 고목처럼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어. 이젠 기다림에 지쳤단 말이야. 생각하는 것도 지겨워. 나는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 가엾게도 지쳐버린 저 나뭇잎처럼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떨어지고 싶어. 존 씨, 한삼 푹 자. 수우는 조용히 타이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그동안 범한 씨를 만나 나이 먹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곧 올라올 테니 그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범한 노인은 그들의 아래층에서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 모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긴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으며 피부는 탄력이 없었다. 범한은 이를테면 예술의 낙오자라고 할 수가 있었다. 40년 동안이나 붓과 함께 살아왔으나 정상의 자리는커녕 그 주위조차도 가지 못한 신세였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죽기 전에 걸작을 그리겠노라고 장담은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것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상업용이나 광고용의 엉터리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한 그는 최근 작업 모델을 고용할 수 없는 예술가 마을의 젊은 화가들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서든 무턱대고 술을 마시고 여전히 미래의 걸작을 장담하는 것이다. 그 밖의 특징이라면 그는 키가 작달막하기는 하나 기골이 강한 노인으로 남의 나약함을 매우 비웃어댔으며 위층의 아틀리에에 있는 두 젊은 화가를 지켜주는 특별한 개로 자인하고 있었다. 수가 내려가니 노인은 어두컴컴한 아래층 방에서 술 냄새를 지독히 풍기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캔버스는 그곳에서 걸작의 최초의 붓이 닿기를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수는 존 씨의 터무니없는 공상을 노인에게 말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녀의 가냘픈 힘이 좀 더 약해지면 그녀는 실제로 나뭇잎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범한 노인은 알코올에 의하여 벌겋게 충혈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존 씨의 바보스런 공상에 경멸과 조롱을 마구 퍼부었다. 그따위 거지 같은 담쟁이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왜 해? 난 지금까지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제부터 그런 바보의 모델은 아무래도 그만둬야겠군.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정말 한심한 아가씨들이군. 그 애는 병이 심해서 신경이 허약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존 씨는 수는 울먹였다.
열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져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거예요. 범한 씨, 제 모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왜 그런 심술을 부려야 하나요? 이런 제길, 내가 아가씨의 모델을 거부해야겠다고 했나? 자, 가자고. 나도 함께 갈 테니까. 나는 반 시간 전부터 아가씨의 모델이 되겠다고 말하던 참이었어. 정말이야. 그리고 이런 곳은 존 씨 아가씨처럼 선량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언젠가는 나도 걸작을 그릴 거야. 그때는 내가 아가씨들 데리고 이것을 떠날 거야. 그들이 위층에 올라갔을 때 존 씨는 세상 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다. 수는 커튼을 내리고 범한 노인과 옆방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은 몹시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창으로 다가가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응시했다. 밖에는 눈이 섞인 차가운 비가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범아는 낡아서 거의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랜 감색 셔츠를 입고 바위 대신 큰 냄비를 엎어놓고 그 위에 걸터앉아 광부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수가 잠을 깨어 일어나니 존 씨는 힘없는 눈을 크게 뜨고 내려져 있는 커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 제발 커튼을 올려줘. 밖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야. 그녀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수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돌멩이가 떨어지는 듯 했던 빗발과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이 밤새 계속되었는데도 줄기에 매달려 있는 마지막 한 잎이 있었다. 줄기 가까이는 아직 짙은 녹색이었지만 톱날 같은 언저리는 벌써 누렇게 마른 잎이 땅에서 20피트쯤 되는 거리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그것을 본 존 씨가 말했다. 이제는 한 잎만이 남았군. 마지막 잎새야. 밤사이에 틀림없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몹시 세게 불었거든. 오늘은 틀림없이 저 한 잎마저 떨어지고 말 거야. 그러면 나도 떨어지는 잎새를 따라서. 그러자 수는 피로한 얼굴을 베개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왜 그토록 잔인한 생각만 할까? 자기 생각을 하기 싫다면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줘. 만일 내 말대로라면 난 어쩌라고. 그러나 존 씨는 여전히 마지막 잎새만 바라보고 있을 뿐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멀고 신비스러운 나그네 길을 나설 각오를 한 인간의 혼처럼 고독한 것은 없다. 그녀를 우정이나 세상과 연결시키고 있는 굴레가 하나하나 풀려감에 따라 그 터무니없는 공상이 더 한층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날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그 외톨박이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덩굴에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어김없이 북풍이 몰아쳤다. 비도 여전히 창을 두드려서 낮은 지붕의 추녀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날이 새자 얼굴이 몇 배나 창백해진 존 씨는 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담쟁이 잎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존 씨는 누운 채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스 스토브에서 치킨 스프를 끓이고 있는 수를 불렀다. 수, 내가 몹시 나쁜 애였나 봐.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란 걸 알리려고 누군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 걸 거야.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니 정말 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수, 난 스프를 먹고 싶어. 그리고 포도주를 탄 우유도. 아니야, 그보다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거울을 먼저 가져다 줘. 그리고 날 부축해서 좀 앉혀줘. 이제 누워있는 것이 몹시 지겨워졌어.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뒤 존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나도 나폴리 해변을 그려야겠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그가 떠나자 수는 딴 볼 일이 있는 양 따라 나섰다. 이제 그 살 가망은 반반이오. 의사는 수의 가냘픈 떨리는 손을 쥐면서 말했다. 당신의 극진한 간호가 보람을 보게 되었소. 이제 아래층에 환자를 보러 가야겠소. 이름이 범한이라는데 그도 화가인 모양이요. 역시 폐렴인데 늙고 쇠약한 데다가 증세가 대단합니다. 가망은 없지만 좀 편안하게나 해주기 위해 오늘 입원을 시키려고요. 다음 날 의사가 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위험은 벗어났어. 당신의 승려. 이제 잘 먹고 간호만 잘 믿으면 아무 염려 없어. 간호 잘 받으시오. 그리고 그날 오후 존 씨가 침대에 누워서 파란색 양모쇼를 만족스러운 듯 짜고 있자 수가 다가와 베개째 그녀를 쌓아안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존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다른 게 아니고 아래층의 범한 씨가 오늘 아침 병원에서 폐렴으로 운명하셨대. 불과 이틀 앓고 말이야. 첫날 아침 관리인이 노인이 자기 방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봤대. 구두도 옷도 흠뻑 젖어서 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대.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에 그분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러다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칸델레하고 사다리와 흩어진 분 몇 자루,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 물감을 푼 파레트를 발견했대. 대체 범한 씨는 그 노구들을 가지고 뭘 했을까? 존 씨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 내 말을 계속 들어. 그리고 잠깐 저 담을 봐. 저 벽에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잎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저게 바로 범한 씨의 걸작이야, 존 씨.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 그 사람이 저기에다 그 잎새를 그려놓았단다.